자, 봅시다. 역사서의 편찬. 고려시대 역사서의 편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역사서의 편찬에서 맨 처음에 고려 전기의 역사서부터 등장을 하죠. 자, 우리는 각 시기별로 역사서의 특징과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볼 건데, 특히 고려시대 역사서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그러니까 현존 최고의 역사서가 고려시대 역사서예요. 그리고 그거와 비교되는 또 오래된 역사서들이 있죠. 그래서 고려시대는 역사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역사서는 사실 어느 시대나 다 중요해요. 어느 시대나 중요한데 특히 고려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고려시대 거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죠. 자, 그러면 고려시대 역사서의 전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역사서. 자, 역사서는 각 시대별로 한번 시기별로 고려시대 시기를 5개로 나눌 수 있죠. 그 시기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고려 전기. 자, 고려 전기는 나라를 세운 지 얼마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라를 세운 지 얼마 안 됐으면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역사를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자주적 사관이라고 그래요. 자, 자주적 사관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쓰여진 가장 대표적인 역사책으로는 일단 고려 왕조실록이 있었어요. 원래 이제 여기 쓰진 않겠지만 고려 왕조실록이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려 왕조실록이 거란의 침입으로 소실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란이 쳐들어와서 불살라 버린 거죠. 없어져 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거란 침입으로 없어진 역사책을 다시 편찬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그 역사책이 현종 때 편찬되거든요. 현종은 고려의 8번째 왕이고 그 앞에 7명의 역사서에 대해서 다시 편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책을 7대 실록이라고 하죠. 자, 고려왕조실록이 먼저 있었고 고려왕조실록이 불타버리자 그때 7대 실록을 편찬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7대 실록이라고 하는 책을 편찬하게 되죠. 7대 실록은 그래서 현종 때 편찬을 하게 된 거고요. 자, 그런데 이 7대 실록도 역시 지금 현재는 남아있냐? 남아있지는 않아요. 자, 정확히 언제 소실됐냐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마도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일부, 그리고 나머지까지 완전히 사라진 건 임진왜란 때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까지 해서 완전히 사라진 걸로. 그래서 고려시대 왕조실록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고금록 같은 그런 역사책들이 남아있지만 현존하지는 않는다. 요게 이제 특징이 되겠죠. 현존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고려 전반기의 역사책은 남아있지 않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고려 중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고려 중기로 넘어가면 자, 고려 중기. 자, 이때는 나라가 세워진 지 한 100년에서 200년 이상 지난 그때쯤이죠. 한 100년, 150년, 200년쯤 지났을 때 항상 어느 나라건 간에 한 100년에서 150년, 200년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모든 나라의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했고, 그리고 보수화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유교적 사관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져. 유교적 사관이라고도 하고 또는 유교적 보수 사관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어쨌든 유교적 사관 또는 보수적 사관으로 바뀌었을 때가 바로 고려 중기. 자, 그리고 이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역사책으로는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죠. 삼국사기가 가장 대표적인 역사책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삼국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삼국사기는 인종 때 김부식이 나라의 명을 받고 쓴 거죠. 자, 나라에서 쓰라고 해서 쓴 역사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정사, 정식 역사책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그러면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삼국사기는 기전체로 쓰여진 역사책이에요. 삼국사기는 기전체로 쓰여졌고 그리고 본기, 그 다음에 지, 그 다음에 열표, 열전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본기가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합쳐서 28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본기 28권으로 구성된 게 바로 기전체다. 기전체는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표현하죠. 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의해서 쓰여졌다. 자, 이 사람이 김부식이 유학자예요.
김부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묘청의 서경 선도 운동할 때 개경파를 대표하는 인물로 나왔었죠. 자, 이 사람은 유학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교적 사관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합리주의 사관이라고 해서 이거는 나라에서 쓰라고 해서 쓴 정식 역사책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야사나 설화나 전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제했어요. 심지어는 불교 사관까지, 불교적 내용까지도 이 사람이 유학자이기 때문에 다 빠져 있죠. 그래서 야사나 설화나 전설이 배제되어 있다. 전설이나 그다음에 설화나 그다음에 불교적 내용이 전부 다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금방 이 의의를 얘기했었죠. 의의. 이 책의 의미는 뭐냐? 자, 지금 남아 있는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서다. 현존 지금 남아 있는 역사책 중에 최고 가장 오래된 역사책. 자, 그래서 이게 삼국사기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삼국사기는 이런 특징을 갖는 역사책이 바로 삼국사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전체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도 역사 서술 방식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자,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 서술의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자, 가장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역사 서술의 방식이 편년체라고 하는 거죠. 자, 역사를 서술하는 가장 일반적인 역사 서술 방식이 편년체라고 하는데 편년체는 시간 순서대로 역사를 서술한 거예요. 시간 순으로 서술했다. 그러니까 날짜별로 또는 뭐 순서대로 또는 왕조별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또는 시간 순으로 이렇게 기록한 거를 편년체라고 하고요. 보통 이 편년체 같은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 왕조실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저료나 무슨 통감이 들어가면 다 요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삼국사 저료라는 책이 있고 고려사 저료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료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통감, 그래서 예를 들면 동국통감이라거나 자, 뭐 이런 책들이 요 편년체에 해당되는 책이죠. 자, 그 다음에 기전체. 자, 기전체라고 하는 건 역사의 서술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금방 제가 쓴 것처럼 본기는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거를 본기. 자, 그 다음에 제후의 역사를 기록한 거를 세가라고 그래요. 자, 기전체라고 하는 건 원래 중국의 한나라의 사마천이라고 하는 한나라 때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처음 쓰기 시작한 역사 서술 방식을 기전체라고 하고 그 사람이 쓴 책이 사기예요. 그래서 중국의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왕조의 얘기는 본기라는 챕터에 쓴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이니까 주변에 조그만 제후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후국들의 역사만 따로 모아서 세가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도사만 따로 모아서 제도사, 토지제도, 조세제도 이런 제도사만 모아서 자, 그 다음에 인물만 따로 모아서 열전. 여기서 인물은 이제 뭐 훌륭한 충신일 수도 있지만 뭐 간신일 수도 있고 악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표를 따로 기록했는데 그런 걸 표라고 하죠. 예를 들면 세종대왕의 시대의 일을 썼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쫙 기록했으면 그거는 본기.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조그만 나라에 대해서 뭐 일본이라든가 주변 나라에 대해서 썼다. 그러면 세가. 자, 그 다음에 세종대왕 때 뭐 토지제도, 조세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만 따로 모아서 기록하면 지. 자, 그리고 인물 예를 들면은 뭐 김종서도 있고 뭐 최윤덕도 있고 뭐 이덕무도 있고 뭐 여러 명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장영실도 있고 그렇게 인물들만 모아놓았으면 열전. 그 다음에 연표를 한번 쫙 기록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표.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시대를 분야별로 조각조각 나누어서 기록한 거를 기전체라고 하고요. 이 기전체에 해당하는 게 우리 금방 얘기했던 삼국사기.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 초기에 쓰여졌던 고려사. 그 다음에 이종희의 동사 그리고 허목의 동사라는 책이 2권 있어요. 자, 그리고 해동역사. 한치윤의 해동역사. 자, 이런 책들이 기전체에 해당하는 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사본말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사본말체라고 하는 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기록했다. 말하자면 사건별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신문기사 같은 거다. 자, 이거는 사건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굳이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을 필요가 없고요. 아무데나 펼쳐서 읽어도 사건별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기사본말체라는 건 기사, 어떤 사건의 본말,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별로 기록한 거를 기사본말체라고 하고, 기사본말체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책으로 삼국유사. 요거는 100%는 아니지만 비슷해요. 그래서 기사본말체. 자, 그 다음에 연려실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선 후기에. 자, 그래서 이런 책들이 기사본말체에 해당하죠. 자, 그리고 강목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강목체라고 하는 건 편년체로 기록을 하되 이거를 다시 강과 목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자, 강이라고 하는 건 대분류, 목이라고 하는 건 소분류. 그래서 강과 목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자, 가장 대표적인 책으로는 동사강목이 있는데, 조선 후기의 역사책인 동사강목이 있는데, 이 강목체라고 하는 게 유행하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17세기 정도에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역사책들이 강목체로 쓰여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 책에는 강목체로 쓰여진 역사책을 그냥 강목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강목체는 결국에 넓은 범위로 보면 편년체잖아요. 그래서 편면체이나 강목체의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편년체적 강목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서 그냥 강목체를 편년체로 다 포함을 시켜서 보기도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는 예를 들면 동사강목 같은 경우는 강목체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편년체라고 나올 때도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는 주로 어떤 게 많이 나오냐? 일반적인 게 많이 나올까요? 독특한 게 많이 나올까요? 시험은 독특한 걸 물어보겠죠. 특이한 걸 물어보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기전체라든가 기사본말체를 물어보지 편년체를 잘 물어보진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건 편년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여기로 가보면 그래서 여기 편년체, 아니 기전체. 사기는 기전체로 되어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사마천의 사기로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면 아, 여기 대충 기전체로 쓰여진 거구나. 요렇게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고려 중기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책으로는 삼국사기. 자, 그러면 고려 전기 했고 중기 했죠? 초기 했고 중기. 그다음 시기는 언제냐? 그다음 시기는 무신집권기. 그래서 무신집권기. 자, 그런데 여러분 책에는 무신집권기하고 원간섭기가 합쳐져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는 그냥 나눠서 설명을 할게요. 똑같은 시대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 무신집권기에는 어떤 역사책이 쓰여지냐? 어떤 사관으로? 자, 무신집권기의 뒷부분에 한 40년은 몽골이랑 싸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외적이랑 싸울 때는 항상 나라가 자랑스럽죠. 그리고 좀 자주성을 강조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주적 사관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져요. 자주적 사관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지는데 특히 이 무신집권기에는 외적을 물리친 우리나라 옛날 나라들에 대한 걸 강조하게 되죠. 그러면은 가장 외적과 싸워서 중국과 1대1로 맞짱뜰 만큼 좀 강한 나라였던 나라가 고구려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는 고구려를 강조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고구려 계승을 좀 강조하더라. 무신집권기에는. 자, 그러면 무신집권기에 쓰여진 책 중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책이 뭐냐? 그 책이 동명왕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동명왕편. 자, 요거는 이규보가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 해동고승전은 말 그대로 승려들의 전기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뭐 이제 요거 빼고, 자,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책은 동명왕편이겠죠. 자, 동명왕편은 첫 번째 동명왕에 관한 얘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동명왕이 누구냐? 동명성왕은 주몽을 말하는 거죠. 주몽. 추모왕, 동명왕, 동명성왕 다 똑같은 말이에요. 주몽.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동명왕이면 주몽이고 주몽이면 고구려의 시조니까 당연히 고구려 계승의식을 나타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고구려 계승의식, 왜냐하면 주몽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책에서의 동명왕의 챕터를 말하는 거니까 이 동명왕 편을 담고 있는 책은 이규보가 쓴 동국이상국집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동국이상국집이라고 하는 책의 하나의 챕터예요. 편이니까. 그래서 동국이상국집이라고 하는 책의 여기가 한 부분이구나. 전해지고는 부분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건 시예요, 시. 그래서 영웅서사시로 쓰여진 책이군. 영웅서사시로 쓰여진 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동명왕편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원간섭기. 자, 원간섭기로 넘어가면 말 그대로 원나라 간섭을 받을 때니까 당연히 역시 자주적 사관에 의해서 역사책이 쓰여져요. 자, 그런데 자주적 사관 중에서도 항상 이렇게 다른 나라 지배를 받거나 간섭을 받을 때는 자주적 사관 중에서도 뭘 강조하냐면 좀 뿌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러면 뿌리를 강조했다. 그러면 어느 나라를 강조했냐? 고조선을 강조하겠죠. 우리나라의 뿌리가 고조선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고조선 계승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러니까 고조선을 기록한 책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원간섭기의 가장 대표적인 책으로는 삼국유사라는 책이 있고요. 자,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충렬왕 때 쓰여진 책이고 일연이라고 하는 스님이 쓴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봐둘 책은 제왕운기라는 책이에요. 이승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제왕운기라는 책이 있어서 요 두 권 다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삼국유사부터 한번 봅시다. 자, 삼국유사는 불교적 신의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불교적 신의 사관에 의해서 쓰여졌죠. 자, 불교적 사관이다라고 했으니까 왜 불교 사관이냐? 이 사람이 스님이니까. 그래서 불교적인 기사를 많이 실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신의 사관이라고 하는 건 신기하고 기이하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자, 그러면 신기하고 기이하다. 왜냐하면 이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은 앞에서 쓰여진 책들이죠. 특히 삼국사기 같은 이런 책 또는 구삼국사. 여기 전해지진 않지만 구삼국사라는 책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삼국유사를 비롯한 여러 책들이 삼국사기를 비롯한 여러 책들이 구삼국사를 바탕으로 쓰는데, 그런 책들을 보면 야사나 설화나 전설들이 많이 빠져 있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빠진 내용을 내가 보충할게. 이게 삼국유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특히 삼국사기나 뭐 그 앞에 쓰여진 책들에서 빠진 야사나 설화나 전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실어요. 그러면 야사나 설화나 전설은 되게 신기하고 기이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썼다라고 해서 신의사관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불교적 신의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고, 자, 그 다음에 삼국유사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 단군의 설화를,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최초로 기록하고 있어요.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단국 설화를 최초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국 설화가 쓰여진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 그게 바로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이죠. 앞에서 그래서 고조선 계승이다라고 표현한 게 이렇게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단군 설화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불교적 신의 사관이면서 단군 설화가 쓰여진 최초의 책이다. 그래서 야사나 설화나 전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보통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사나 설화나 전설이나 이런 것들이면 이게 다 그냥 떠놓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다 거짓말이야. 막 다 그냥 전설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게 현실로 나타나는 일들이,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로 증명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야사나 설화, 물론 단군 설화 같은 이런 거는 설화죠. 당연히 설화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제 사건으로 증명된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들어본 것 중에 미륵사의 전설 중에 뭐가 있냐면, 그때 왕이 무왕이었어요. 왕과 왕비가 어느 날 이제 익산, 그 지역 익산이겠죠. 그 지역 익산이니까 그 지역에 이제 행차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연못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연못에서 갑자기
용화 삼존불. 부처가 이렇게 떠올라온 거죠. 자, 그래서 왕이 굉장히 저기는 상서롭다. 그러니까 저기다가 절을 지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려서 미륵사라고 하는 절이 세워졌다. 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진짜냐? 실제로 그 미륵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던 자리의 토지를 연구해 본 결과 거기가 실제 연못이었던 자리였다. 라고 하는 것들이 증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야사나 설화라고 해서 전부 다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물론 뭐 불상이 떠올랐는지 모르죠.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가 실제 연못이었던 자리를 메꿔서 거기에다가 불상 그 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있었던 일이구나라는 것들이 증명된 것들이 삼국유사에서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취급할 만한 것들은 아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불교 사관에 의해서 쓰여졌고 그 다음에 단군설화를 최초로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삼국유사니까 요거는 이제 고조선부터 쭉 쓰여졌겠죠. 그래서 삼국유사에서는 이제 단군의 삼국이니까 특히 삼국의 방점을 찍고 있고요. 특히 삼국 중에서도 가장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나라가 신라겠죠. 그래서 신라에 관한 분량이 좀 가장 많은 게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이죠. 자, 그 다음에 제왕운기로 한번 가봅시다. 제왕운기 같은 경우도 단군설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제왕운기도 단군설화를 기록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삼국유사도 역시 제가 여기다 빼먹었지만 충렬왕 때 쓰여진 책이거든요. 자, 그러면 똑같은 충렬왕이지만 요 삼국유사가 조금 먼저 몇 년 먼저 쓰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최초, 여기는 최초는 아닌 거죠. 단국설화가 그냥 기록되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제왕운기의 특징은 중국사와 우리 역사를 대등하게 인식. 자, 중국사와 우리 역사를 대등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자, 중국사와 우리 역사를 대등하게 인식하고 있다. 즉 제왕운기 같은 경우는 제왕운기는 1권, 2권, 즉 상권, 4권으로 되어 있어요. 상권, 하권. 그러니까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중국 역사, 하나는 우리 역사. 요거를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왕운기는 중국사와 우리 역사를 대등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발해사를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자, 발해사를 우리 민족사로 인식하고 있죠. 자, 발해사를 민족사로 인식하고 있다. 자, 발해사를 최초로 민족사로 인식하고 있다. 자, 발해사를 최초로 민족사로 인식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발해사가 삼국유사에는 있냐? 있어요. 하지만 말갈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고요. 삼국사기에는 발해사가 있냐? 없어요. 삼국사기는 말 그대로 삼국시대 얘기만 쓴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삼국유사에는 발해사가 있지만 다른 나라 민족사, 말갈족의 역사로 적고 있고 하지만 여기서는 발해사를 우리나라 역사로 기록한 최초의 책이죠. 민족사로 기록한 최초의 책이다. 자, 그래서 이 제왕운기가 또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자, 중국사와 우리 역사를 대등하게 인식했고 발해사를 최초로 민족사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책은 제왕운기죠. 제왕운기면 운율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즉 시로 쓴 책이다. 시, 서사시. 자, 그 다음에 아까 삼국유사는 제가 기사본말체랑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기사본말체와 비슷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도 하나 더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역사책은 4가지 체크했어요. 4권. 첫 번째 삼국사기, 두 번째 여기 복명왕편, 그 다음에 세 번째 삼국유사, 그 다음에 제왕운기. 자, 특히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형식이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도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왕 때 쓰여졌냐도 물어보는 편이에요. 항상 한국사에서는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인종 때 쓰여진 거고 그 다음에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충렬왕 때, 원간섭기 충렬왕 때 쓰여진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기가 있어요. 고려 역사 서술에서 고려 말기. 자, 여기다가 써볼게요. 말기. 자, 말기는 이미 성리학이 들어왔고 성리학적 사관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지는 시기죠. 자, 그래서 성리학적 사관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지는데 성리학적 사관이라고 하는 건 대의 명분을 강조하게 되죠.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역사책으로는 이재연의 사략이라고 하는 역사책이 지금 현재 일부가 전해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4권 역사책, 중요한 역사책, 삼국 사기, 삼국 유사, 제왕운기, 동명왕편 이렇게 책으로 한번 칠판에 한번 정리해봤고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중간중간에 사료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료를 다 같이 살펴볼 수는 없지만 사료도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왜냐하면 시험에는 이 사료를 제시하고 이 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은데 사료만 읽어보면 이게 삼국 사기인지 유사인지 동명왕편인지 제왕운기인지 좀 헷갈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료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요런 게 삼국 유사구나, 삼국 사기구나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역사책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교육과 과거제도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교육과 과거제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교육과 과거제도에서 맨 처음에 고려 초기의 교육제도의 변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봅시다. 맨 처음에 태조 때. 자, 태조 때는 신라 계통의 유학자들이 많이 등용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성종 때 가면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의 기반이 닦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성종 때는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성종 때 강조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중앙에 국자감이라고 하는 학교가 처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중앙에는 국자감이 생기게 되고요. 지방 교육은 향교를 중심으로 또 지방 교육을 강조하게 되죠. 자, 그래서 중앙교육은 국자감, 지방교육은 향교. 자, 그리고 지방의 12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방교육에도 힘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비서성, 수서원이라고 하는 도서관을 설치하기도 한다. 자, 이런 비서성, 수서원 이런 도서관은 학문 연구 기관이면서 도서관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비서성, 수서원 같은 도서관 설치. 자, 그다음에 문신월과법이라고 해서 성종 때 신하들한테 과제를 낸 거죠. 신하들의 어떤 유교적 능력 향상을 위해서 신하들한테 뭐 한 달에 시를 얼마 지어와라, 부를 몇 편 지어와라. 그다음에 지방 관료들한테도 1년에 뭐 시를 몇 편 지어와라, 부를 얼마 지어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숙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유교적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성종 때 어느 정도 이런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을 실시하면서 교육 체계가 좀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국자감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밑에 표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국자감의 편제라고 나와 있죠. 자, 이제 국자감의 표를 한번 보면서 국자감의 특이한 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자, 유학부와 기술학부로 나눠지게 되죠. 자, 국자감이라고 하는 학교는 유학부와 기술학부로 나눠지게 돼요. 자, 유학부와 기술학부가 있다는 거에서 특히 최고 교육기관이죠. 이 국자감이라고 하는 학교가. 그런데 기술학부가 마련되어 있다는 건 좀 독특한 점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기술교육을 가르치는 학교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최고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가르치는 과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좀 독특한 점이다. 자, 그 다음에 유학부를 한번 보시면 국자학, 태학, 사문학 해가지고 또 과목이 나눠져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국자학의 정삼품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태학의 5품, 그 다음에 사문학의 7품.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아버지의 공무원 등급에 따라서 내가 입학할 수 있는 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빠가 3품 이상이다. 그러면 나는 국자학에 입학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7품이다. 7품 이상이다. 7품 정도 된다. 그러면 나는 사문학에 입학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이게 나의 능력에 따라서 내가 입학할 수 있는 과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의 공무원 등급에 따라서 내가 입학할 수 있는 과가 달라진다. 즉, 이거는 신분별 입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학부는 자, 일단 7품 이상의 고위관리에 7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들이 입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의 등급에 따라서 내가 입학할 수 있는 과가 달라진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율서, 산학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요거는 이제 기술학. 그래서 율 같은 경우는 법률이 되겠죠. 서는 서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산은 산수니까 수학쯤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술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고요. 자, 그러면 기술학을 가르치는 학교에는 누가 입학하는지 한번 보세요. 8품 이하의 관리의 자제와 평민의 자제까지도 입학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팔품이야 공무원 관료의 자제와 그 다음에 평민의 자식까지 입학을 할 수가 있다. 자, 여기에서 또 특이한 점은 평민도 입학이 가능하다. 원래 이런 최고 교육기관에는 누구만 입학할 수 있냐면 보통은 뭐 귀족이나 양반의 자식만 입학할 수 있죠. 그런데 평민의 자식까지도 입학을 할 수가 있다. 단 기술학부에만 입학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기술학부가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둘째, 유학부는 신분별 입학이라는 거. 셋째, 기술학부에 한해서는 평민의 입학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국자감의 특징이 되겠죠. 국자감은 중간중간에 이름이 국학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성균관으로 바뀌었다가 그리고 다시 국자감으로 바뀌었다가 또 공민왕 때 가면 또 성균관으로 바뀌고 여러 번 명칭의 변경이 있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가면 이제 성균관으로 이렇게 정비가 되죠. 자, 그러면 고려 중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봅시다. 고려 중기에는 사학이 융성을 하게 돼요. 사학 12도가 융성을 하게 되죠. 자, 사학이라고 하는 건 사립학교가 융성을 하게 된다. 발전을 하게 된다. 특히 사립학교 중에서 잘 나가는 사립학교가 있어요. 사학 12도라는 건 사학은 사립학교, 12도는 12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립학교 12개가 있었어. 그런 뜻이고 이 잘 나가는 사립학교 12개 중에 특히 가장 유명한 사립학교가 뭐냐면 문헌공도라고 그래요. 자, 문헌공도. 자, 문헌공도라는 학교를 비롯한 12개. 자, 문헌공도라고 하는 학교를 다른 말로 하면 구제학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학교를 만든 사람이 최충이죠. 그러니까 최충이 만든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립학교 12개가 잘 나가더라 그 말인데 자,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로 과거 시험을 치르는 그런 시험관의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공무원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은퇴를 하고 학교를 차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차린 학교를 이 사람의 시호가 문헌공이니까 문헌공을 따르는 무리라고 해서 문헌공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문 강좌가 9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학당이라는 이름을 갖죠. 같은 표현이에요. 문헌공도나 구제학당이나 같은 표현이죠. 자, 어쨌든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문헌공도라는 학교가 있고 이 학교를 비롯한 12개의 사립학교가 유행을 하던 시기가 고려 중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학 12도는 주로 어디에 있었냐? 주로가 아니라 다 어디에 있었냐? 개경에만 있었어요. 서울에만 있는 사립학교들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러면 이렇게 사학 12도가 융성하게 되면 자, 그러면 반대로 관학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말하는 관학은 나라에서 만든 학교니까 국자감이 되겠죠? 자, 관학은 국자감은 쇠퇴하게 된다. 자, 그래서 심지어는 관학을 없애자, 즉 국자감을 폐지하자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만든 최고 교육기관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쇠퇴한 관학을 발전시키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자, 그런 정책을 뭐라고 하냐면 자, 관학진흥책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고려 중기에 사학이 융성하게 되자 관학을 진흥시키자는 얘기가 나오더라 그 말이죠. 자, 그럼 이제 관학이라는 건 국자감이겠죠. 국자감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국자감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숙종 때부터 이런 이제 의견들이 제시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관학진흥책 나와 있죠. 자, 맨 처음에 숙종부터 한번 볼까요? 숙종 때는 서적포를 편찬하게 설치하게 되죠. 서적포 설치. 서적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학교 출판사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국자감 내에 출판사를 설치해서 이제 책을 찍어내면서 훨씬 더 이제 학교를 융성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종 때. 자, 예종 때 관학진흥책 한번 보세요. 일단 장학재단을 하나 설치하게 되죠. 그 장학재단이 양연고를 설치하게 된다. 자, 그래서 장학재단 설치. 자, 그 다음에 여기 구제학당이 전문강좌 9개였죠. 그래서 우리도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 볼까? 칠제를 설치하게 돼요. 칠제. 자, 전문강좌 7개. 자, 그리고 전문강좌 7개는 여러분 그 옆에 여택, 대빙, 경제, 구인, 뭐 보금, 양정, 강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쉽게 말하면 무슨 제가 전문강좌예요. 그래서 7과목의 전문강좌를
새로 설치한 거죠. 특강 7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목 7개라고 봐도 되고. 자, 그래서 7제를 설치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도서관을 설치하죠. 도서관이면서 학문연구기관 청연각과 보문각을 설치하게 돼요. 자, 그래서 7제, 양연고, 청연각, 보문각을 설치했다. 이게 바로 예종 때의 관악진흥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인종 때. 자, 인종 때는 경사육학을 정비하게 된다. 자, 경사육학이라고 하는 건 유교 경전 연구하는 과목 6개를 정비했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봐도 돼요. 여러분 오른쪽에 금방 우리가 7제 봤죠? 7제. 그 7제를 정비해서 경사육학으로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7제를 정비해서 6개로 만들었다. 그러면 한 개를 없앴다는 뜻이죠. 그럼 한 개를 없애고 경사육학, 유교 경전 연구하는 6과목으로 정비했네. 그럼 한 개를 없앴는데 뭘 없앴냐? 자, 경사육학이면은 7과목 중에서 유교 6개 남겨놓고 한 개를 없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어떤 걸 없앴냐? 무술을 가르치는 무예제, 무술을 가르치는 과목인, 말하자면 과인 강예제를 없애고, 무학제를 없애고 나머지 6개로 정비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를 없앴니? 그러면은 무술 가르치는 과목을 없앤 거예요. 왜 고려라는 나라가 원래 숙문천무잖아요. 숙문천무. 그러다 보니까 무술 따위는 가르치는 과목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예제 또는 무학제를 없애고 그 다음에 경사육학으로 정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향교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을 정비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이 고려의 향교가, 고려에도 향교가 있고 조선에도 향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려와 조선의 향교의 차이점 뭐냐면 고려는 주요 도시에만 설치했고 조선은 모든 도시에 다 설치했다고 보시면 돼요. 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부목, 군현 모든 지역이죠. 사실은 그 모든 행정 단위에 다 설치했다. 이렇게 학교를 좀 더 늘린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설치했다라고 하면 조선, 그 다음에 주요 도시에만 설치했다라고 하면 고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방의 학교는 똑같이 향교지만 더 많이 있냐 조금 있냐 이렇게 차이에 따라서 고려냐 조선이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향교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을 강화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충렬왕으로 가봅시다. 충렬왕 때 가면 자, 원래 장학재단이 양연고였죠. 하지만 양연고가 좀 부실해진다. 문제가 많아져. 자, 그랬기 때문에 장학재단을 보충하는 의미로 서막전이라고 하는 걸 설치하게 되죠. 장학재단 보충을 위해서 서막전을 설치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국학을 성균관으로 개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묘. 자, 문묘를 새로 건립을 했다. 원래 문묘가 있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이 문묘가 고려 전반기부터 있었지만 그게 중간에 폐지가 됐다가 다시 한번 정비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죠. 그래서 문묘를 설치했다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문묘를 정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경사교수도감을 설치했다. 자, 경사교수도감이라는 관청을 설치했는데 중간에 교수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교수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건 뭔가 가르치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 교육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7급 이하의 하급 관료를 교육하는 그런 거를 관장하는 관청인 경사교수도감을 설치하죠. 그래서 문묘 정비, 그 다음에 경사교수도감 설치, 그러면은 충렬왕 때의 교육 정책이구나 알 수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 성균관, 공민왕으로 넘어가면 성균관을 부흥시켰다라고 했는데 성균관을 다시 한번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정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성균관을 원래는 아까 우리 유학부와 기술학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유학부만 남기고 기술학부를 없애버리게 되죠. 왜냐면 유교를 강조하고 성리학을 강조하는 시대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성균관 정비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유학교육기관으로 정비, 즉 기술교육을 폐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민왕 그리고 과거제도를 정비하게 되는데 과거제도에서 경학 중심으로 정비를 또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관학진흥책은 왕별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숙종, 그 다음에 예종, 자, 그리고 인종, 그리고 충렬왕, 그리고 공민왕. 자, 이 중에서는 예종이 가장 업적이 많죠? 네, 예종을 시험에서는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종을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관리등용제도라고 나와 있어요. 관리등용제도도 마저 해봅시다. 자, 고려시대 과거제도는
일단 종류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고려시대 과거제도의 종류는 자, 종류. 고려시대 과거제도의 종류는 문과, 그 다음에 잡과, 그 다음에 승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문과, 잡과, 승과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문과는 다시 제술과와 명경과로 나눠요. 자, 제술과와 명경과로 나누죠. 자, 제술과라고 하는 건 한문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문으로 글을 쓰는 거. 문학 말하자면. 한자로 글을 쓰면 한문학이라고 하고 국어로 우리나라 한글로 글을 쓰면 국문학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때는 국어가 없으니까. 자, 한자로 글을 쓰는 또는 문장을 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문학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명경과는 유교 경전 연구. 자, 유교 경전을 연구하는 걸 명경과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고려의 과거제도에서 제술과와 명경과로 두 개로 나눠지는데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응시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둘 중에서 고려시대는 어떤 게 더 강조되는 시대냐, 더 중시되는 시대냐면 제술과를 더 중시하는 편이에요. 여기서 중시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술과로 선발한 인원이 명경과로 선발한 인원보다 10배쯤 많아요. 그래서 고려시대는 뭐가 더 중요해? 글 잘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뭐 외적의 침입과 많이 싸워야 되고 그러면 외교가 그만큼 중요하고 외교가 중요하면 또 외교 문서가 중요하잖아요. 주로 이렇게 문장을 짓고 글을 쓰는 게 훨씬 더 좀 비중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 경전 외워서 시험 보는 것보다 여기에서는 이제 글을 쓰는 논리적으로 뭔가 글을 딱 쓰는 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술과가 훨씬 더 중시되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과거의 특징은 문과, 잡과, 승과인데 자, 뭐가 없냐? 무과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조선이랑 비교했을 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무과가 실시가 됐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반관료 사회라고 표현해요. 양반관료제 사회. 자, 조선시대를 양반이라고 하는 건 문반과 무반이 문무과가 형성돼서 말 그대로 형성됐기 때문에 문무과가 실시돼서 즉 과거제도의 무과가 실시돼서 문반도 형성되고 무반도 형성되기 때문에 양반이라고 표현하는데 고려 같은 경우는 문과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시대를 설명할 때는 양반사회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귀족사회라고 표현을 하지. 그거는 둘 중에서 문과만 실시되고 무과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과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과만 실시돼서 양반이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는다. 자, 그렇다고 뭐 무신이 없는 건 아니에요. 특채를 통해서 또 등용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무과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게 과거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술과, 다른 말로 진사과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명경과, 생원과라고도 하죠. 자, 하지만 제술과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잡과, 기술관을 뽑는 잡과, 그 다음에 승려를 선발하는 승과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가로 4번에 보시면 무과는 실시되지 않은 걸로 네, 고려 말에나 실시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응시 시기와 자격으로 한번 봅시다. 자, 응시 시기 보통 시험은 몇 년에 한 번 보냐? 시험은 3년에 한 번. 이런 걸 우리가 식년시라고 그래요. 식년시. 자, 그래서 과거 시험은 3년에 한 번 본다. 자, 그런데 역시 텀이 너무 길죠. 텀이 너무 기니까 중간에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 3년이에요. 식년시. 하지만 3년마다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고 보통은 2년에 한 번. 그래서 격년시라고 하죠. 자, 원칙은 식년시. 하지만 시행은 경년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은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양인 이상이면이라고 얘기했는데 양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귀족, 중류, 상민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인 이상이면 응시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양인이면서도 과거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다 배웠어요, 앞에서. 자, 여기 사는 사람들은 특히 제약이 많아. 그래서 과거 응시가 볼 수도 없고 과거 시험 볼 수도 없고 아까 국자감도 평민 입학할 수 있지만 국자감에도 입학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향부곡소민. 향부곡소. 특수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향부곡소민은 양인이지만 과거 응시가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다 배웠죠? 여러 번. 자, 그래서 응시 자격. 양인 이상이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고 실제로 제술과나 명경과 즉 문과는 귀족
귀족이나 향리의 자제들. 백정농민. 백정농민은 그냥 농민이란 뜻이죠. 그래서 농민은 이제 잡과에 주로 응시하거나 이렇게 했었다. 자, 그다음에 시험 절차 나와 있죠. 한 장 넘겨서 보시면, 자, 시험은 이제 여러 차례 여러 번 봐야 되는데, 첫 번째 향시, 1차 시험 향시. 그래서 개경과 서경을 비롯한 각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선발하는 거 향시.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국자감시. 자, 향시 합격자와 국자감 학생. 그다음에 사학 12도, 사학 12도면 사립학교 다니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합격자를 이제 진사라고 하면서 국자감시를 치르게 하죠. 자, 그래서 국자감시, 1차 향시, 2차 국자감시. 자, 그리고 국자감시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지막에 예부시, 3차 시험이 치러지죠. 자, 거기 보시면 예부시. 자, 국자감시 합격자나 현직관리는 국자감시를 치르지 않고 예부시에 응시할 수 있다. 그래서 국자감시 합격자나 현직관리가 응시하는 걸 마지막 3차 시험 예부시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끔 임금 앞에서 순위를 정하는 시험을 보기도 해요. 그런 거를 복시라고 하죠. 자, 향시, 국자감시, 예부시 보통 이렇게 3단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만 갖는 좀 독특한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좌주문생제라고 해요. 좌주문생제. 좌주와 문생의 관계다라고 하는데, 좌주는 다른 말로 지공거, 좌주는 다른 말로 지공거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좌주 또는 지공거가 누구냐? 시험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 관리, 공무원을 시험관, 이 사람을 좌주 또는 지공거라고 하고, 문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합격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시험을 주관하는 공무원이었는데 제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여러분이 합격을 했다. 그러면은 제가 지공거 또는 좌주, 여러분이 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한번 관계를 맺게 된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렇게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관과 합격생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 관계가 한번 맺어지면 마치 스승과 제자의 관계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이 관계가 끈끈하게 엮여져서 평생 이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인 신분의 어떤 유지를 위해서 또는 문인신들의 결속을 위해서, 관리들의 결속을 위해서 이런 좌주나 문생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마치 스승과 제자 같은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좌주문생제라고 하고, 이거는 고려에만 있는, 조선시대에는 없는 좀 독특한 그런 어떤 제도, 이런 거를 좌주문생제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꼭 시험을 봐야만 관직에 오를 수 있냐? 아니고 시험을 보지 않아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걸 음서제라고 하죠. 자, 5품 이상의 고위관리의 자제는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고, 제가 자제라고 표현했지만 아들, 손자뿐만 아니라 동생, 사위, 조카, 외손까지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음서. 자, 몇 품 이상인지 확인하시고요. 5품 이상의 고위관리는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특히 고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올랐다 하더라도 고위관직까지 올라가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음서나 과거나 뭐 특별히 제약을 두지 않는 거예요. 뭐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올랐다 하더라도 뭐 결격 사유가 있다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오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음서는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문벌귀족의 특권이다, 이렇게 배우기도 했었죠. 그게 바로 음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관리 등용 제도 까지 여러분하고 쭉 한번 살펴봤고요.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불교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잠깐 쉴게요.